예, 이제 2024년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024년 전망 특집입니다. 오늘은 김현준 더 퍼블릭 자산운용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운영 전략도 그렇고 뭐 이제 잘 방송에 안 오시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 소통을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 보겠습니다. 예, 2024년을 보면서 상승장에 올라타는 법인데 상승장으로 보고 과연 올라타도 되는가? 이거는 저희가 뽑은 멋진 제목인지 김현준 대표님의 생각인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올해 시장은 자산운용사 대표로서 혹은 투자 시장에 있으면서 한 해를 정리해 본다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양극화라는 키워드를 저는 쓰고 싶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올해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쉽게 많이 벌 수 있었던 장이기도 했지만 그 특정 섹터라든지 특정 업종, 테마 이런 쪽에 조금 소외된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또 주식시장은 오르는데 왜 내가 가진 거는 이렇게 안 오르지? 딴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이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양극화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의 양극화인데요. 네. 자본시장에 이제 또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행복하게 잘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특성이 이제 양극화를 말씀하셨고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에서는 이제 운용사마다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하시고 어떤 자산, 어떤 주식에 주로 뭐 종목명, 섹터 이런 거 말씀 못 하시니까 어느 쪽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는가. 이거를 저희는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메가 트렌드를 꼭 하나 찝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영업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저희는 좋아합니다. 매출액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영업이익의 성장이 매출액의 성장보다 더 커지는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 중우장대형 또는 제조업 이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컨텐츠 조금 가볍게 만들어낼 수 있고 해외 수출을 하더라도 특별한 제조 비용이나 운반비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업종들을 선호를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너무 뭉뚱그린다고 이제 말씀해 주실 시청자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좋아하는 테마를 몇 가지 찝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 기후변화, 탈탄소 이런 쪽에 저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본다면 반려동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상장 기업이 많이 없지만 해외에는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애완동물이라는 말도 조금 이제 늙은 말이 돼버렸거든요.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그렇죠. 우리 가족이 돼버렸으니까 가족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나의 자식, 나의 반려자한테는 돈이 아깝지 않은 거니까 거기다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좀 후하게 책정을 해서 소비를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전환 수혜주에도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쓴다라든지 직접적으로 만나서 뭔가 종이로 거래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본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회사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현준 대표님은 이제 유키즈 펀드 매니저로 알려주신 분인데요. 근데 제가 유재석 씨만큼 편하게 못 해드려서 그런지 약간 좀 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희 성격이 그 방송의 성격이 그렇기도 한데요. 그런 뭐 장기적인 성장,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고 또 영업의 레버리지를 중요하고 찰리 먼거가 돌아가신 걸 좀 섭섭해하실 분이 겠네요, 그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뭐 워런 버핏도 좋아하지만 찰리 먼거 쪽이 좀 더 가깝죠. 그렇겠네요. 먼거의 그 해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게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나 뭐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도 일본 디지털 전환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국내에 많지 않을 텐데 글로벌 투자도 그러면 하세요? 네, 저희 회사는 한 30에서 40% 정도의 자산은 글로벌 투자하고 있고요.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기타 신흥국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펀드에서 직접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 뭐 간접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종목을 발굴해서 저희 네. 펀드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국내 주식만 사고 파는 것보다는 호흡이 투자자들에게 그런 호흡을 조금 길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한 1년에서 3년 정도가 최소 이제 적정 투자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년 증시에 대한 걸 여쭤보려고 저희가 특별히 지금 보셨으니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일단 골드만삭스가 내년 지수 전망을 2,800으로 잡으면서 국내 증시 저평가 매력 얘기를 했는데 국내 증시는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 걸까요? 글로벌. 그다음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평가됐다는 얘기는. 네. 그죠? 그 저평가가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랑 이제 접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중간재라고 하죠. 우리가 만들어서 중국을 거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수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비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직접 소비자랑 마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가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산업적인 특징도 있고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직 이제 주주 자본주의의 이 성숙도가 타국보다 떨어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시간을 아주 길게 두고 5년, 10년 지나면 저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한 내년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결에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했다가 짧게 보면 경기가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 많이 벌었다. 그리고 투자 이제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역발상으로 이제 투자자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는 게 이제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그렇게 되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PER이라든지 PBR 같은 재무 지표로 보면 조금 혼란이 오는 게 지금 이익이 많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PER이 높아 보이고 그러니까 고평가 아니야? 여전히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내년을 보게 되면 2023년 대비해서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당 순이익이 내년에 50%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가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라 올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근데 주식시장이나 경기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순환하게 마련이니까요. 저는 지금 경기가 저점에 어느 국면에 있다. 그러므로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강세장,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과 후년의 강세장.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 순환 사이클에 의한 그렇습니다. 기대감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 뭐 자체 내부적으로 실적이나 또 말씀하신 뭐 제도적 측면이나 투자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연동 불가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 증시의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이제 좀 잡혀가는 걸로 컨센이 되는 것 같고요. 고금리를 과연 이제 얼마나 소위 이제 높게 가져가느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논쟁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사실은 뭐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는지를 짚고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든지 한국의 한국은행 계신 분들이 훨씬 저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시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장기적인 역사를 봤을 때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로나19 때문이거든요. 코로나19가 크게 발생을 하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화폐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결국엔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졌으니까 돈의 가치가 일단 떨어졌죠. 또 하나는 그 돈으로 뭔가 서비스라든지 물건과 같은 재화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재화를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감염병 때문에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터에 갈 수가 없죠. 그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뭐 예를 들면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을 때 배를 거쳐서 수출해야 되는데 그 배를 운전할 사람 또는 배를 한국까지 갔을 때 그거를 하역할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 운임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폐가 많아져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재화의 가격은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인플레이션이 극단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이거는 이미 2021년 말부터 해서 2022년 거쳐오면서 많이 해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이게 뭔가 장기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미 본질적으로는 풀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는 낮아지게 될 거고요. 서두에 이제 말씀 주신 게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이제 같이 가면 미국 주식시장이나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우리나라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2024년의 키워드를 경기 저점 및 강세장 전환으로 하나를 본다면 나머지 하나를 얘기해 보자면 디커플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코로나 때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고 똑같은 양태를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은 상당히 경기가 아직까지는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순환을 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식어가게 될 거고요. 지금 경제가 가장 안 좋은 지역을 꼽아보자면 중국이 가장 안 좋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안 좋다 하지만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저는 더 빨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있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디커플링, 각국의 이 경제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지만 않는다면, 미국이 조금 경기가 식어가는 동안 우리나라는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한국,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본다면 한국 주식시장이 2024년에 조금 더 초과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만 지금 잘 가는 거죠. 성장도 그렇고. 미국과 여타 국가, 특별히 이제 말씀하신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이런 이머징 국가하고의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길 기대하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뭐 말씀하신 것도 디커플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경기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위축되면 좋은데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 고금리 여파가 오면서 내년에 사실은 생각보다 큰 덜컹거림과 경기 쇼크,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거거든요.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세요?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응의 영역인 것 같고, 저희 더퍼블릭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개별 주식을 탐색하는 이 상향식, 바텀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를 어떻게 진단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전략을 아주 크게 변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에 벌써 20년 있는 동안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크게 온다면 거기에 따라서도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4년 시장 전망과 키워드를 다음 질문인데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경기 저점, 거기에서 우리 시장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많은 경제 구조가 있고, 그래서 강세장이 내년, 후년, 2년 정도 강세장으로 보신다는 거, 그 다음에 디커플링, 세 개 키워드 다 하셨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을 지금부터 해서 사 모으는 게 좋은 시점입니까? 또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대체 투자에 대한 뭐 채권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최근 금값 오르고 뭐 가상화폐 이런 대체 투자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비중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져가면, 주식을 어느 정도나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이제 대체 투자라든지 아까 가상화폐 이런 쪽은 잘 모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이제 주식하고 채권만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의 투자 성향, 그리고 위험 감수 성향, 또는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는 경기가 어쨌든 식어간다라고 봤을 때 금리는 내려갈 거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는 거는 지금 좋은 시점인 건 맞아요. 하지만 경기가 저점을 확인하고 확장 국면으로 갔을 때 채권의 수익률이 높냐, 주식의 수익률이 높냐 하면 당연히 주식의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는 5% 전후의 수익률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채권을 샀을 때 후회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아까워, 억울해, 나도 주식할 걸 이런 마음을 안 가지셔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하는 운용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채권보다는 주식을 훨씬 더 선호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둘 다 향후 1년 동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걸 얼추 여쭤봤고요. 조금 더 투자자들이 관심 있으실, 시청자들이 관심 있으실 투자할 만한 섹터나 또 투자의 지혜를 나누는 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기업을 보면서 투자하는 트렌드를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 그런 기업들이 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네.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뭐 글로벌 증시에서 투자할 만한 국가나 섹터, 네. 그 다음에 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쨌든 국내 투자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국내 투자의 섹터 가운데 유망한 섹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업종, 국가 또는 투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배당형, 가치형, 성장형 이런 것들이 3년 이상 연속해서 잘 된 적은 없습니다. 2년까지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찾아야 될 때 나라를 선택한다면 올해 가장 좋았던 나라가 어디일까? 그거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펀드도 전년 성과 좋은 거 따라가면 그 다음에 성과 못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해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의 경제 아직 탄탄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을 찾기만 하더라도 그게 꼭 한국, 일본, 중국을 정해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네.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종을 투자해야 되냐?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잘된 업종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잘 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생존하는 거. 네. 그러려면 잘 된 게 더 가는 것보다는 안 된 걸 찾는 거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이제 덜컥 겁을 먹고 주식을 해야 되긴 하면은 필수 소비재라든지 럭셔리 소비재 이런 것들.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져도 꾸준히 구매하지 않을까? 또는 부자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경기 방어주라든지 필수 소비재, 럭셔리 굿즈 이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도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서 경기 확장기에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일 쓰는 세탁세제를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더 많이 쓸 거냐?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근데 내가 나 성과급 좀 받으면 이거 구매하고 싶은데 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를 눈여겨보신다면 2024년에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항상 투자는 이게 소수의 생각에 써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네.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 대표님이 또 운영사 대표이지만 저희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들도 사실은 공통점은 투자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다른 점이 있지만 좀 투자의 그 철학이나 조언들 공유할 거 있으면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 투자 철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시장보다 똑똑하지 않다.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업에 집중해야 되고 오히려 더 싸게 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팔고 싶어하는 주식을 역발상으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잘하시는 분이면 잘하시는 분일수록 모르겠는데 야 참 투자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험이 짧은 분일수록 나 다 알아. 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분들이 생존해 있는가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시장을 전망하면서 오늘은 더 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대표님의 지혜, 투자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 저희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2024년 전망들 쭉 좀 들으시면서 시간 있을 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준 대표님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